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미지 처리팀의 조영민입니다. 저는 오늘 스토캐스팅 네이버후드 인베딩 메소드를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적용을 한 논문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딥러닝을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뭐 어떤 형태의 데이터셋에 적용을 할 때 저희들이 레이블이 돼 있건 혹은 레이블이 돼 있지 않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셋에 적용 가능한 어울리는 모델이나 아키텍처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위에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그린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타겟 도메인,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도메인 영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로 표시되어 있는 이 조금 더 큰 영역, 이 벤 다이그램을 표현되어 있는 큰 영역은 내가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모델 아키텍처를 트레이닝한 데이터셋의 도메인입니다. 즉, 이렇게 두 도메인이 서로 겹치는 영역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그 아키텍처를, 그 모델을 바로 내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이 아래 그림을 보신다면 이렇게 T1으로 레이블되어 있는 곳, 즉 이렇게 내가 레이블되어 있는 샘플의 도메인 영역이 앞서 보셨듯이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아키텍처를 트레이닝시킨 샘플 도메인과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이 아래 표시되어 있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처럼 T2라고 레이블되어 있는, 내가 레이블되어 있지 않은 unlabeled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영역도 역시나 소스 데이터셋의 도메인셋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아키텍처 모델을 그대로 내 새로운 데이터셋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도메인 시프트 때문에 생기는 퍼포먼스 저하 현상을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컨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능 향상을 기대하고자, 꾀하고자 하는 게 이 컨셉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이 크게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컨셉에 속하는 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요. 큰 컨셉이 소스 태스크에서 트레이닝되어 있는 모델에서 얻어진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현재 내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싶은 타겟 도메인, 타겟 태스크에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크게 어떤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의 예를 이미지화 시킨 건데요. 이 경우에는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서 소스 도메인에서 타겟 도메인으로 트랜스퍼를 시킨다든지 혹은 그 반대 경우를 하고, 기존의 소스 도메인에서 얻어진 그 지식, 즉 소스 피처 익스트랙터나 클래시파이어를 적용을 해서 내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이카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에 속하는 거고요. 흔히들 unsupervised learning 케이스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컨셉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과는 다르게 이 컨셉에서는 이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 소스 도메인 샘플과 타겟 도메인 샘플을 인베딩 시킨 후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서 그 데이터의 로스 펑션과 관계를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새롭게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러닝 시키고 그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키가 되는 것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심리 방법을 이용을 해서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거에 의한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슈퍼바이저 러닝 케이스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임의의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각각 레이블을 알아야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인트로를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던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듯이 본 논문은 이 스토캐스틱 네이버후드 임베딩 방법을 이용을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드는데요. 아마 몇 주 전에 펀더멘털 팀에서 티스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티스니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심리 방법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아시듯이 티스니 같은 경우에는 차원 축소에 많이 사용되는 모델인데요, 방법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예처럼 우리가 이 투 디멘션 위에 이렇게 스캐터 플롯 데이터를 아래 그림처럼 원 디멘션으로 옮기고 싶을 때 심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검게 칠해져 있는 것이 우리가 타겟하는 샘플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네이버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타겟 오브젝트 샘플과 나머지 네이버후드와의 각각의 페어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합니다. 즉 이거를 시뮬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거리를 계산한 후에 아래 그림에 보시듯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내가 타겟하는 오브젝트를 중간값으로 놓고 이 시뮬러티에 따라서 시뮬러티의 관계에 따라서 다른 아이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가까운 아이들은 시뮬러티가 높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요. 이렇게 블루 닷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이들, 다른 아이들 오렌지나 레드로 표현되어 있는 아이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뮬러티가 낮기 때문에 이 디스트리뷰션의 먼 곳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 투 디멘셔널 데이터가 원 디멘셔널 곳에서도 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것을, 클러스터링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방법은 이 디스트리뷰션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이용을 하는 거고, 흔히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이용한 티스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야기되는 문제들 때문에 T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서 이 승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 임베딩된 샘플들을 승리 방법을 이용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번식을 보시면 이게 phi-ts, phi-dt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기서 s라고 하는 거는 source domain이라고 앞으로 계속 어노테이션이 될 거고요. t라고 되어 있는 것은 target domain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i-ds는 source domain에 있는 샘플을 latent space로 임베딩 시키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phi-dt는 타겟 도메인에 있는 샘플을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임베딩하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L2 놈을 이용을 해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 임베딩 되어 있는 타겟 도메인 소스와 샘플과 소스 도메인 샘플의 거리를 계산을 한 값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1번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거리를 이용을 해서 2번식을 보시면 우리가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식은 타겟 도메인에서 얻어진 임베딩된 샘플과 소스 도메인에서 임베딩된 샘플이 같은 레이블을 가질 그 확률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식은 그렇다면 같은 레이블이 되어 있었는데 모델을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프레딕션이 됐는지 그 여부에 대한 확률 분포식이고요. 그래서 분모를 보시면 전체 소스 도메인의 이 분모를 보시면 그 익스포넨셜 안에 그 디스턴스로 얻어진 식이 있고요. 즉 소스 도메인의 x라는 샘플과 타겟 도메인의 xj라는 샘플의 거리를 구하는 식인데 여기서 x는 소스 도메인에 속하 있는 모든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그 분자에 있는 아이들은 x는 소스 도메인 중에 k라고 레이블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때 분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듯이
두 가지 텀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즉, 소스 도메인 중에 K라고 레이블되어 있는 i와 K가 아니라고 레이블되어 있는 합으로 전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시키고 싶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로스 펑션을 알아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역순을 취해준 것 같고요. 왜냐면 한 번씩 커렉트 프레딕션을 최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3번은 우리를 맥시마이제이션을 해야 되고 그 로스 펑션을 하기 위해서는 미니마이제이션 펑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4번식으로 역순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4번식을 보시면 분모 같은 경우에는 K라고 레이블되어 있는 아이들, 분자 같은 경우에는 K가 아니라고 레이블되어 있는 아이들의 B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계속 익스포넨셜 텀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을 용이하기 위해서 로그 텀을 사용을 했고요. 결국 이 식이 5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식이 우리가 최소화를 시키고 싶은 로스 펑션 텀을 얻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번식을 얻어낸 후에는, 즉 로스 펑션을 알아낸 후에는 그 다음에는 과연 이 로스 펑션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퀘션이 남게 되는데요. 이 페이퍼에서는 이 글로벌한 디스턴스를 다 최적화시키기보다는 이 퍼스트 오브 디스턴스 컨셉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값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이용해서 로스 펑션을 구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1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관계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동일한 레이블 값을 가진 아이입니다. 현재 이 모든 설명은 슈퍼바이저 러닝 케이스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 샘플 포인트마다 어떤 식으로 레이블되어 있는지 레이블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레이블 값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그 거리가 굉장히 작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거리가 굉장히 큰 아이들이 있게 그 거리들의 모든 셋 중에 가장 거리가 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2번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이들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인 레이블이 다른 경우, 그거의 모든 서브셋 중에 거리가 가장 작은 경우, 그거를 최대화시킨다면 우리는 로스 펑션을 최소화,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구성하고 있는 이 텀은 6번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맨 처음에 보이는 게 스프리멈, 즉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 포인트가 K라고 레이블되어 있는 서브셋 중에 가장 큰 값, 거리가 가장 큰 값, 그리고 오른쪽 텀은 인피넘이라고 해서 소스와 타겟 도메인 샘플이 서로 레이블 값이 다른 경우 중에서 거리가 가장 작은 경우, 그 두 개의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접근 방법이 이 논문에서 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이 논문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이미지화 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소스 도메인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 인베딩 되어 있는 관계를 알 수 있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타겟 도메인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 인베딩 되어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방법을 이용해서 인베딩 스페이스 안에서 두 관계를 알아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각각의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각의 샘플마다 레이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최소화한 모델을 로스 펑션을 최소화한 후에도 그 레이블 값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유지되지 않고 있는지의 여부를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통해서 로스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각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레귤라이제이션 텀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성된 게 이 마지막에 보이는 최종 러닝 포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보이는 이 텀은 위에서 보이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거는 소스 도메인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값, 그리고 마지막 보이는 것은 타겟 도메인에서의 크로스 엔트로피 값. 그래서 알파 베타의
베리에이션을 컨스턴트를 통해서 레귤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 방법을 이용을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서 서로의 로스 펑션을 구하고 이걸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이 슈퍼바이즈 러닝 케이스 말고도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케이스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인데요. 왼쪽에 이렇게 앞서 설명드리지 않은 하나의 레이블이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한 녹색으로 레이블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게 T6이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 되어 있는 타겟 도메인 샘플들을 나타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케이스는 현재 우리가 소량의 레이블되어 있는 값과 타겟 샘플과 그다음에 조금 더 다량의 레이블되어 있지 않은 샘플을 갖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타겟 샘플, 레이블되어 있는 타겟 샘플은 그동안 사용했던 기존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을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 인베딩을 시키고 로스 펑션을 찾아내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되어 있지 않은 샘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레이블되어 있지 않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들을 모델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 인베딩을 시킵니다. 이때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 민티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컨스턴스 로스 값을 이용을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도 발표자님께서 앞서 발표에서도 이런 컨셉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3이라는 이 이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밑에 그림이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컨셉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3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레이블 값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언레이블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3이라는 이미지를 변형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플립을 한다던가 90도를 회전을 한다던가 180도를 회전을 한다던가 그러면 로우 데이터와 변형된 이미지가 같은 클래스에 속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모델에서 프로세싱을 한 후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레이블드 되어 있는 이미지 셋도 충분히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얻어진 프레딕션 값의 차이를 컨스턴스 로스로 텀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컨셉을 이용해서 민티처 모델을 통해서 언레이블되어 있는 샘플에 대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언레이블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인베딩 시킨 샘플들과 그다음에 레이블되어 있는 아이들을 인베딩 시킨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 인베딩 시킨 샘플들과의 차이를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서 보다 기존의 모델을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승리 방법을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전전 페이지였나 해서 네. 그러니까 전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 전 페이지에서 결국 그러니까 민티처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듯이 밑에 그림에서 이게 레졸루션이 낮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튜던트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스튜던트와 튜터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의 로우 이미지를 티처 모델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변형을 시킵니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뒤집는다던가 뭐 90도로 회전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변형된 이미지를 스튜던트 모델에 넣습니다. 인풋 값으로.
그러면 각각의 인풋 값을 넣은 후에 모델을 돌리면 나와 있는 프레딕션 값이 우리가 레이블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레이블 값으로 프레딕션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결과값의 클래스들이 두 개가 같은 클래스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의 로우 이미지를 그냥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컨셉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킨다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즉 언레이블되어 있는 데이터셋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데이터 어기멘트 되는 부분들을 네네,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언레이블,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들을 여기서 민 티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을 두 개로 나누거든요. 스튜던트와 티처 모델로. 그러면 어그멘테이션을 두 개의 인풋을 위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어그멘테이션을 위해서 플리팅을 한다던가 크로핑을 한다던가 뭐 로테이션을 시킨다던가 컬러를 바꾼다던가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해서 두 개의 인풋셋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DSNA로 뭔가 인베딩 된 것들에 대해서 네, 지금 레이블 된 애들이가 왼쪽 그림을 치면은 이제 그 저기 뭐 점선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그 언레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거로 이해했을 때는 이 레이블된 것과 언레이블된 거에 대해서 인베딩된 거에 그 차이를 아까 전에 미니마이즈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여기서 수치적으로 논문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텍스트 상으로는 설명을 하는 게 그냥 이 컨스턴스 로스 LC 텀을 이 phi dt와 phi dt cap at L2 텀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즉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레이블 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짓 넘버라고 친다면은 얘는 2라고 레이블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걔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서 인베딩이 된 후에 프레딕션 값이 2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레이블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인베딩 스페이스 위에서 프레딕션 값을 가질 텐데 이때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순위로 이 프레딕션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러닝을 시키고 시킨다는 컨셉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제가 지금 약간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같다 틀리다라는 거를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니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비슷한 인풋에 대해서 뭔가 만약 같게 나왔었으면 어떤 로스를 그냥 그냥 떨어뜨리고 그리고 만약 다르다 그러면은 페널티를 주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정확히 얘기를 못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실까요? 예를 들어 비슷한 인풋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둘 다 그러니까 라이벌 데이터도 뭐 어쨌든 예측을 하긴 할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예측을 맞습니다. 하고 프레딕션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언레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도 예측을 할 텐데 만약 네. 비슷한 인풋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인풋이라면은 그 두 개가 같다고 하면은 그 그러니까 로스를 그냥 그러니까 늦추리는 값으로 하고 예, 네네. 이제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이제 페널티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걸로 이해.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발표 저희 듣고 있는데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그 업데이트되는 모델은 여기 있는 다 SciDS, SciDT 이런 네. 거죠?
그리고 그거는 피처 익스트랙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파일로 표시되어 있는 피처 익스트랙터. 네. 그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처 익스트랙터처럼 그냥 CNN 모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어떤 데이터의 학습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DSN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약간 가중치를 미세 조정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를 USPS 디지털 라이트 핸드라이트 데이터셋에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엠리스트로 트레이닝되어 있는 모델을 USPS 데이터셋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즉, 이미 트레이닝되어 있는 아이들을 미세 조정을 통해서 조금 다른 피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셋에 적용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트니 방법 이용을 해서. 이해가 네, 되시나요?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는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그 소스랑 어쨌건 이제 목적이 소스랑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둘 다 동시에 매핑을 해서 네. 이제 비슷한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대충 그 컨셉인 것 같은데 맞나요? 비슷하다는 게 정확히, 그러니까 소스와 타겟 샘플들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인베딩을 시키고요. 그 네네. 위에서 트니 네. 방법을 통해서 네. 서로 소스 데이터들과 어, 소스와 타겟 샘플의 이제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트니 방법을 통해서 로스 펑션을 구해내고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모델을 트레이닝시키는 아, 방법. 네, 그런 아,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건 조금 이제 프랙티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소스와 타겟의 차원이 뭐 예를 들면 뭐 엠리스트면 32 곱하기 32 곱하기 1이겠고 뭐 사이퍼 10이면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고 그럴 텐데 혹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차원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에 대한 그 뭐 언급이 논문에 있나요? 음, 네, 아니, 그 디멘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사실은 없고요. 그건 네. 제가 못 찾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프랙티컬하게 디멘션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엄청 극단적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1차원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효율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능은 하다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아무래도 프랙티컬하게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차원을 변형해 가면서 퍼포먼스를 체크를 하고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타수를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뭐 이걸 러닝 해보진 그러니까 돌려본 게 아, 네, 네, 아니라서 네, 네.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사실은 네, 알 거 없겠 예를 들어서 그냥 시스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2차원이나 혹은 가끔은 3차원적인 거에서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로우 차수를 내리지만 뭐 이 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다양한 차수를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퍼포먼스가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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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더 없으시면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역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 접근법의 퍼포먼스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왼쪽의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크게 두 가지 셋의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지들에 대한 숫자에 관한 데이터셋과 아래 보이듯이 오피스 이미지에 관련 데이터셋입니다. 이 그래프나 뭐 표들이 좀 많긴 한데요. 그 페이퍼를 보시면 뭐 다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본 발표에서는 하나의 셋에 대해서 발표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숫자에 관한 데이터셋을 적용한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이 경우에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트레이닝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모델을 USPS를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USPS 데이터셋에 적용시켰을 때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숫자를 보시면 0, 1, 3, 5, 7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각각 몇 개의 샘플들을, 각 클래스마다 몇 개의 샘플들을 이용해서 이 모델을 트레이닝 시켰냐라는 건데요. 0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이용하지 않아서 그냥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3, 5, 7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마다 1인 경우에는 하나, 그리고 3은 3개, 5, 7 이렇게 7개씩 이용하는 것을 알 수 각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이스라인에 비해 하나의 샘플만 이용했을 때 각 클래스마다, 즉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0개 클래스가 있겠죠. 0부터 9까지. 그럼 각 클래스마다 하나 샘플들을 임의로 선택을 해서 트레이닝 시키면 여기서 보듯이 퍼포먼스가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듯이 트레이닝되어 있는 샘플 데이터의 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퍼포먼스가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던 한 셋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흔히 얻을 수 있는 이 디즘 데이터셋의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이그젬플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티스니를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는데요. 위에 윗줄 로를 보시면 이 테이프에서 말하고 있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고요. 아래의 경우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한눈에도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경우에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사용했을 경우 각각 이 10개의 클래스가 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아래 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치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아래 두 개, D순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이 S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슈퍼바이즈드, 더블 S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케이스인데요. 거의 모든 경우에 이 D순위를 사용했을 경우 다른 벤치마크 알고리즘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논문에서는 T순위 방법, 죄송합니다. T순위가 아니라 순위 방법을 이용을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서 타겟과 소스 도메인의 샘플들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로스 펑션을 찾아낸 후에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트레이닝 시켜서 슈퍼바이즈 러닝 혹은 더 나아가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케이스에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잘 적용하고 퍼포먼스 향상되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더 추가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